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침요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는, 침 맞아도 되는 경우는 물어본 거예요. 1. 갈증이 너무 심한 경우. 2. 너무 피로한 경우. 3. 편두통이 심한 경우. 4. 식후에 배가 너무 부른 경우. 5. 출혈이 많은 경우. 정답 뭘까요? 3번 편두통이 심한 경우입니다. 좀 생소하긴 하죠. 우리가 두통에 침 맞으러 한의원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적용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침의 목적? 침을 맞아서, 침을 이용하여 경혈점을 자극해서 치료한다. 침의 적응증, 침 맞아도 되는 질병에는요,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 뭐 근육통이나 삐었어 쑤실 때만 가잖아요. 소아과적, 내과적, 신경 정신과적, 기타 통증에도 다 침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아의 경기나 경련에도 침 맞아도 된다. 감기가 걸렸어, 위에 염증 있어, 변비 설사 있어, 침 맞아도 된다. 신경 정신과적으로 우울하고 불안증 있고 수면 장애가 있어도 침 맞아도 된다는 거고요. 두통, 치통, 신경통, 생리통, 관절염, 비염, 난청, 메니에르병까지도 침을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침을 맞으면 안 되는 부적응증이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 너무 목말라, 너무 피가 많이 나와, 너무 피곤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굳이 침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침 파트에서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거 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침은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힘을 좀 빼고 맞죠? 몇 분 맞습니까? 한 20분 맞는 거예요. 이게 기출 지문에 나옵니다. 발침 후 남은 침이 있는지 살피고 알코올솜으로 마무리한다.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발침 후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뭐예요? 침 잘 다 뽑았는지 확인 꼭 해라, 이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건데 지문이 조금씩 변경된다는 거 아시겠죠? 누워서 편히 맞는다, 20분 맞는다. 침 싹 뽑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이거예요. 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법이 뭐야? 뜸이 구법입니다. 1. 임신부는 뜸을 복부에 떠준다. 2. 고열 환자에게 사용한다. 3.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4. 대혈관 부위에 뜸을 뜬다. 5. 사지에 먼저 뜨고 얼굴에 뜬다. 정답은요? 뜸은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허증 질환이 뭐죠?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서는 몸이 허한 사람이 허증 질환이 걸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뜸을 뜨면은요, 이게 몸에 열이 올라가죠. 온열을 이용해서 면역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무 지금 몸이 허한 사람이 뜸을 맞고요. 실증 질환 조금 건강한 사람이 침을 맞는다, 이거예요. 뜸의 작용, 요것도 국시에 나오죠? 역사, 도혈, 순대, 이렇게 초성을 암기할게요. 역, 면역작용을 한다. 사, 반사작용을 한다. 도, 유도작용을 한다. 아픈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뜸 자극을 주면은 아픈 부위까지 그게 알아서 유도된다, 이거예요. 중혈작용, 피가 많아진다. 순대, 혈액이 순환된다. 대, 신진대사가 된다. 피가 잘 통한다.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뜸의 작용이에요. 급성 통증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지 확대. 2. 동공 감소. 3. 근긴장도 감소. 4. 집중력 향상. 5. 면역력 향상. 이런 문제 어렵죠? 정답은요? 1번 기관지 확대입니다. 급성 통증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아파지게 되면 사람 스트레스 받죠. 교감신경을 물어본 것입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너무 긴장했을 때, 놀랐을 때, 공포나 분노를 느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생기거든요. 자동차 사고 났어. 밤에 뒤에서 남자가 쫓아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럴 때 교감신경이 자극된다. 이런 문제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그걸 보면 이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자극됐다는 것은 이 몸이 알아서 내가 살기 위한 모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밤에 남자가 따라오고 있어요. 나 빨리 도망가야 살 거 아니에요. 동공이 커지고요.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기관지가 확장되면은요, 호흡이 더 늘어나니까 뛰어서 도망갈 수 있겠죠. 그쵸? 땀샘 분비가 촉진된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혈압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혈관이 수축한다. 심장도 빨리 뛰겠죠. 방광은요, 이완이 돼요. 방광이 이완된다는 말이 소변이 매렵다는 거예요? 안 마렵다는 거예요? 안 마렵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오줌 마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 못 가겠죠? 배뇨가 억제된다. 이게 바로 방광이 이완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궁이 수축되면 애기 나오죠? 수축의 반대는 이완이잖아요. 애기가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변이 안 나오는 게 방광이 이완됐다입니다. 아시겠죠?
교감신경이 자극됐을 때는 동기,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빡 올라가고 배뇨가 억제돼서 방광이 이완된다. 요 정도만 알고요. 다시 보기 볼까요? 동기가 확장된다. 기관지 확대 맞지? 동공 감소가 아니라 확대되는 거지. 긴장도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더 증가되겠지. 집중력이 향상돼요? 막 불안하고 막 지금 막 안절부절하죠?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답을 맞추시는 겁니다. 급성 통증 반응이다. 또는 운전하다가 급정지해갖고 스트레스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요. 교감신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당뇨병 환자에게 발한,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당뇨병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뭘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1. 운동을 하게 한다. 2. 체위를 바꾸어준다. 3.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4.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금식하게 한다. 정답 3번입니다. 당을 올려줘야겠죠?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설탕물을 먹게 한다. 사탕을 먹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당 떨어진 사람한테는요, 체위를 바꿔줘요? 수분 먹여요? 금식시켜요? 일단 달달한 거 먹이는 것입니다. 당뇨병 중요하죠? 4대 증상이 있어요. 다음 다식 다갈다뇨. 당뇨병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맞추실 수 있게 지금 해드리는 거고요. 계속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던지 음료수를 마십니다. 다식 계속 많이 먹어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그렇게 목이 마르대요. 다뇨 많이 마시니까 계속 쌉니다. 거품이 나는 소변을 많이 보는 게 당뇨병의 증상이에요. 아시겠죠? 살이 막 빠지시는 분도 있어요. 체중 감소로 오기로 한다. 그리고 몸에 뭔가 이 농도가 안 맞아서 굉장히 가려움증을 느끼기도 한다. 당뇨병에서 중요한 거는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이게 중요해요. 왜? 당뇨는 피가 좀 끈적끈적합니다. 순환이 잘 안 돼요. 이 말초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발이 상처가 나면은요. 치유가 더디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발을 자르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십니다. 그쵸? 그래서 발을 보호해야 된다. 슬리퍼나 이렇게 샌들같이 발가락이 노출되는 거 안 좋다. 양말을 신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한번 다치면 정말 안 나아요. 잘. 맨발로 다니지 않는다. 샌들을 신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건조시켜라. 왜? 습해지면 또 무좀 생기니까.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 티눈이 생겼어? 그냥 대충 뛰었다가 또 감염되면 큰일 난다. 다리 자른다. 병원을 가라. 이런 것까지 다 국가고시에서 원하잖아요. 저혈당의 증상, 머리가 아프다, 식은땀이 난다, 심장이 두근두근 심경진이 온다, 어지럽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찝어드리고 싶은 게요. 얼마 전에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 나왔어요. 국가고시예요. 이게 뭐예요? 임종시의 호흡입니다. 근데 이거랑 세트로 알아야 될 호흡이 하나 있어요. 쿠스마울 호흡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쿠스마스 제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쿠스마울 호흡 이게 뭐예요? 케톤성 당뇨병 혼수시 호흡할 때 과일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쿠스마울 호흡이라는 거. 이거 당뇨 환자에게 나오는 호흡이다. 요거 알고 갈게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은요. 임종시의 호흡입니다. 무호흡과 과호흡이 교대로 일어난다. 숨이 약간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요. 그게 바로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고요. 당뇨 환자한테 나오는 거 쿠스마울 호흡이라는 거 알고 갈게요. 수혈 중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가장 먼저 할 조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은요. 중지하고 보고한다 이겁니다. 1. 혈액을 따뜻하게 데운다. 2. 수혈 세트를 교체한다. 3. 생리식염수를 주입한다. 4. 임상병리사에게 연락한다. 5. 수혈을 중단한다. 정답 중단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중단하고 보고한다.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주의할 사항은 중이염이 뭐예요? 귀가 아픈 거죠. 1. 코를 가급적 세게 푼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4.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는다. 5. 입을 다물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 정답은요? 3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아니 중이염 귀가 아픈데 뭔 동문서답이야. 감기에 왜 주의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유가 뭐예요? 귀가 아프면요. 여러분 코 풀어보세요. 귀로 빡 압력 가죠. 그렇기 때문에 코를 가급적 세게 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고개를 숙이고 머리 감죠? 압력 생기죠? 그러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입을 다물고 기침이나 재채기 하면은요. 귀가 뻑
아파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온단 말이죠. 염증이기 때문에 물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 밖으로 염증이 배출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보기가 다 아닌 거 아시겠죠? 이비인후과 질환, 특히나 중이염 수술한 자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고 하래요. 그래야 압력이 조금 더 분산되니까요. 아동은요, 성인보다 중이염이 잘 생깁니다. 왜? 유스타키오관이요, 넓어요. 많이 들어가겠죠? 고다요. 또 막 잘 들어가겠죠? 짧아요. 그래서 중이염이 더 오기가 쉽다. 요거까지 알고 갈게요. 그래서 뭐 귀 수술을 했어. 뭐 눈 수술을 했어.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을 조심해라.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 코풀기를 하지 말아라.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변비를 예방해라. 변비 있으면 힘주죠? 그래서 압력 생기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술한 쪽 귀를 아래로 해요? 위로 해요? 수위. 수술한 쪽 귀를 위로 놓고 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쪽 귀 수술했어? 그럼 왼쪽으로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또 달라요. 귀에서 고름이 줄줄 나와. 그러면 그게 아무리 수술한 쪽이고 아픈 쪽이어도 고름이 나오면 바닥으로 가야 됩니다. 바닥으로. 아시겠죠? 이런 것도 다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간증 임신부가 경련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의식사정을 위해 물을 마시게 한다. 2. 기도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3. 침대 난간에 부딪히지 않게 침대 난간을 내린다. 4. 신체 손상 방지를 위해 억제대를 해준다. 5.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압을 측정한다. 정답은요? 2번 기도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입니다. 일단 자간증 임신부가 뭔지 모르더라도요. 경련을 할 때 돕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기도를 확보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경련을 하면서 다치지 않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사정을 위해 물을 마시게 한다? 경련을 할 때는 입으로 그 무엇도 먹게 하지 않습니다. 그쵸? 침대 난간을 내린다? 굴러떨어지겠죠. 신체 손상 방지를 위해서 억제대를 해준다? 억제대는 하지 않는다고 했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압을 측정한다? 혈압이 지금 측정이 돼요? 경련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련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 물건을 치워준다? 이런 게 국시 나오는 거예요. 자간전증과 자간증을 비교해 볼게요. 고혈압에 단백뇨에 부종까지 있다 하면은요. 자간전증이에요. 자간전증. 그런데 자간증은요. 고혈압 단백뇨 부종에다가 경련까지 있습니다. 경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간증과 자간전증으로 나뉘는데요. 자간전증은요. 자간증이 되기 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련이 없다. 자간증은 이미 되었다. 경련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또는 보기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워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임신성 고혈압 환자 어떤 시기를 먹어야 되느냐? 고혈압에는요. 저염 저지방식이죠. 그런데 임신했으니까 고비타민 고단백도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냐? 이런 문제가 2번이나 나왔잖아요.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36주 인부의 태반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위는 자축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분만 1기, 분만 가정 시 돕는 방법은 1. 배뇨는 가능한 한 참게 한다. 2. 환희가 젖었어도 갈아입히지 않는다. 3. 자궁 태반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치기를 취하게 한다. 4.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호흡을 참게 한다. 5. 자궁 수축을 위해 자궁 저부를 마사지한다. 정답은요? 3번 자궁 태반 관류를 촉진하기 위해 치기를 취하게 한다. 여러분 관류가 뭐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있으면요. 어학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흘러 들어감 한마디로 순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관류입니다. 자궁 태반 관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자궁 태반에 있는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치기를 취하게 한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36주 인부의 태반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위는 좌측위이다. 측이나 좌측위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임산부가 똑바로 누우면 앙하위로 누우면 증대된 자궁이 하대 정맥을 누른대요. 그래서 하지에서 돌아오는 혈관을 막아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적게 해서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거예요. 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체위성 저혈압에는 좌측위를 취한다. 측위는 옆으로 눕는 거죠. 좌측 옆으로 눕는 게 좌측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태반 관류를 증진하기 위한 체위가 뭐냐 하면은 좌위 아니면 좌측위가 되는 거예요.
분만 전에 분비되며 자궁 경부를 막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오는 분만의 전조 증상은 분만의 전진 외우고 계시죠? 1. 태반, 2. 오로, 3. 양수, 4. 난막, 5. 이슬. 정답은요? 분만의 전조 증상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강감. 아기가 골반강으로 더 내려오고 골반 부위가 뻐근해진다. 아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하강감이에요. 체중 감소, 엄마 체중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태아가 이제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가진통, 파수, 이슬, 거상, 빈뇨, 태동감 감소, 태아의 태동감 감소. 이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곧 아기가 나오겠다. 그런 전조 징후라는 거예요. 이슬은요, 소량의 피가 섞여서 나온다. 24시간 내에 분만이 시작된다. 분만 전에 분비되는 것이 이슬이다. 피가 나오는 게 이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투명한 액체라기보다는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는 점액을 이슬이라고 합니다. 자궁 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온다? 그럼 아기가 이제 나오기 위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쵸?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온다? 이슬. 미숙아에게 보육기 적용 시 유의사항은 인큐베이터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보육기 밖에서 체중을 측정한다. 2. 보육기 안의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3. 미숙아를 넣은 후 온도를 높인다. 4. 수시로 보육기의 문을 환기시킨다. 5.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 미리 보온한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인큐베이터를 보온을 해놓고 아기를 집어넣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보육기 밖에서 체중을 측정한다? 아기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은요, 아기 열량 소모가 너무 커요. 안 돼요. 보육기 안에 습도를 낮게 한다? 더 높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미숙아를 넣은 후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인큐베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을 해놓고 아기를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4번 수시로 보육기의 문을 환기시킨다. 문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 좋다는 거죠. 미숙아, 조산아의 정의가 뭐예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가 뭐죠? 일찍 나왔다? 조산아예요. 그런데 모자보건에서 미숙아의 정의는요. 미숙한 아이죠?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이다. 이것도 전국시에 나왔어요. 그쵸? 털이 많은 게 미숙아라는 거. 영계다. 그래서 주름이 없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보육기 인큐베이터의 온도는요. 한여름이에요. 30에서 32도까지 유지해야 된다. 일반 병실보다 10도나 높다. 보육기에 들어가는 아기들이 다 미숙아 조산 아니겠어요? 체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미숙아에게 보육기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해 둔다. 30에서 32도. 그리고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아기의 열량 소모가 심해서 피해라 이겁니다. 보육기랑 세트로 알아야 될 거. 조산아가 보육기에서 장시간의 고농도의 산소를 받았어. 어떻게 돼? 실명되죠. 이 실명의 이름은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에요. 기본적인 상소 농도 몇 프로예요, 여러분? 21%죠? 그런데 이 고농도면 좋은 줄 알고 막 100씩 때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소아과에 취업하실 수 있잖아요. 산부인과에 취업하실 수 있잖아요. 이 산소 농도 누가 21% 맞춰놨는데 더 올려야지. 아기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러고 여러분이 그 산소 농도 올리시잖아요. 아기 실명됩니다. 이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이건 뭐냐?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 터져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산소를 투여해라. 미숙아 망막증, 같은 말로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에요. 가장 이 중요한 거, 산소 농도 높다고 좋은 거 아니다. 최소한의 산소를 투여해라. 이것입니다. 기본 산소 농도가 21%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간호사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21%가 기본적인 산소 농도이지 막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한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